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불진 드롭 더 빛.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10일 섹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박 PD가 서울을 떠나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서울은 누가 지키나 뭐 이런 걱정하셨던 분은 저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뭐 저희 식구가 빠져서 차가 좀 덜 막히지 않았을까. 아, 박 PD 식구 없다고 차가 덜 막힌다. 어휴, 대단하군요. 아, 뭐 농담 삼아 드린 얘기고요. 실제로 지난 주말 미국 대선 이 뉴스 보시면서 많이들 걱정하셨을 겁니다. 트럼프가 또 되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걱정하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 다행스럽게도 미국의 46대 대통령이 조 바이든으로 결정이 됐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정말 다행이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그래도 미국은 미국이다. 미국 민주주의 다 망했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다행스럽다라는 얘기겠죠. 게다가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인데 지구가 스스로를 구한 것이다. 어허.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드릴 테고요. 아무튼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드릴까? 미국 대선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 좀 잘못된 내용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팩트 체크를 하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저희가 지난번 섹션 시간에 뭐 트럼프가 됐을 때 바이든이 됐었을 때 나눠서 살펴보긴 했지만 요거 다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네. 미국인들이 두 번은 안 속는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뭐 우리는 다행이다 생각하지만 미국 내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혼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더라고요. 아하. 트럼프나 일부 지지자들은 난 승복 못해. 이거 투표 조작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국힘당 이 민경욱도 가가지고 거기다 힘 보태고 있고요. 네. 하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설친다고 미국 국민들 이 동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혀 먹혀들지가 않고 있는 거죠. 특히 트럼프는요. 재선 못하게 됐다는 소식 알고 있을 텐데도 얘는 왜 이렇게 골프를 치고 있지? 네스라린 마음을 골프로 사귀겠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가요? 아무튼 골프를 치다가 패배했다 소식이 전해졌나 봐요. 그래서 트럼프가 골프장을 빠져나오고 있는데 그 밖에 시민들이 트럼프를 환영을 했대. 어떻게 환영을 했는 줄 아세요? 트럼프의 최대 유행어 있지 않습니까? You are fire. 너 잘렸어. 이렇게 화답한 시민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게 동영상까지 시켰는데 아주 재밌더라고요. 이 트럼프의 얼굴이 시뻘개지는 모습이 그대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가 잘렸으니까 빨리 짐 싸고 돌아가야 될 텐데 지가 출연했던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빨리 짐 싸라고 그렇게 다구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는 계속 버티고 있어. 그래가지고 황당한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벌써 많은 언론들이 트럼프가 백악관 방을 빼지 않고 끝까지 버틸 경우 이럴 경우도 있다고 가정을 하고 기사를 쓰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경우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런 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황당하더라고요. 이런 상황까지 이것도 뭐 진짜 민주주의 후진국이나 쿠데타 일어난 그런데 나라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대통령 잘린 사람이 방을 안 빼. 이런 황당한 것을 가정하고 기사를 쓰고 있다는 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겪었던 일이에요. 그래요? 뭐냐면요. 박근혜가 탄핵을 당했잖아요. 예. 탄핵을 당했으면 그날 바로 우리나라 법에서는 방을 빼야 됩니다. 근데 이때 박근혜가 3일 동안 이 청와대를 불법 점거하고 있었잖아요. 아하. 나오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3일 동안 도대체 왜 안 나왔을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실도 있죠. 이때 캐비넷 여러 가지 문서, 수많은 문서를 파괴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자기한테 불리한 문서 이거 다 불태워야 되니까. 박근혜도 3일 동안 여기 버티면서 그걸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요, 지금 박근혜보다도 더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 트럼프는 성추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송, 소송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걸려 있거든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소송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도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백악관에 있는 문서 요거 파기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다 하더라도 언론들이 전한 소식에 따르면요, 계속 버티는 거는 힘들다고 해요. 왜냐? 트럼프가 나가지 않을 경우 이 트럼프를 지키고 있던 경호국이 밖으로 안내한대. 나가주세요. 이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경호국에서 나가주세요 했는데도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미 육군이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네. 육군이 가서 트럼프를 밖으로 끌어낸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진짜 후진국에서나 볼 법한 상황이 미국을 위대하게 외쳤던 미국에서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너무나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는 부부 사이도 굉장히 안 좋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의 부인 멜라니아의 또 측근인데 전 측근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사이가 안 좋나 봐. 근데 전 측근인 스테파니 웰코프란 사람이 미국 데일리 메일이라는 언론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멜라니아가 이혼을 하기 위해 직무실에서 떠날 시간을 세고 있다. 트럼프가 잘리면 바로 이혼하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서 이 측근은 트럼프 부부의 결혼 생활이 사실상 끝난 상황이다. 보통 유명 셀럽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트로피 부부, 윈도우 부부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냥 남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한 그런 부부 역할 행세를 한다 얘기가 들렸는데, 뭐 트럼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어요. 멜라니아는 이 버티려고 하는 트럼프한테, 이 뭐 부정선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트럼프한테 좀 정신 차리고 승복해. 승복해까지는 아니겠군요. 승복하세요 했을까? 해라고 했겠죠. 해라고 했을까요? 뭐 이렇게 교양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가요? 나이는 훨씬 많은데 뭐 미국은 뭐 나이 따지지 않으니까. 아무튼 그런 얘기를 했다는 뭐 CNN 보도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혼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아무튼 이 웰코프라는 사람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멜라니아는 빨리 이혼하고 싶어서라도 백악관을 빨리 떠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을 수도 있다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멜라니아는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트럼프가 2016년에 당선이 됐잖아요. 당선이 된 다음에 보통 당선된 사람들은 바로 백악관에 부부가 함께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도 들어가지 않아서 구설에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때 핑계는 이런 얘기를 댔어요. 왜냐면 자기 아들 베런 얘가 아직 꼬맹인데 학교를 가야 되는데, 원래 뉴욕에서 다녔었거든요. 뉴욕에서 다니다가 워싱턴으로 가는 거, 학교를 옮겨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5개월이나 아들과 따로 머물다가 백악관에 들어갔거든요. 네. 아니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싫어서 그랬겠죠, 남편이. 그러니까요. 게다가 또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더라고요. 트럼프 지지층 이 대선 상황에서도 이 버스로 막 테러하려는 이런 움직임도 보이고 별의별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 지지층의 폭력성을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건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요, 대선 결과가 나오자마자 미국 아칸소 주에 마셜시라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경찰서장인 랭 홀란드란 양반이 뭐라고 했느냐? 트럼프가 4년 더 해야 한다. 쥐가 뭔데?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면서 이 마셜시에 있는 민주당원들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왜 니네 트럼프 안 찍고 바이든 찍었어?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폭력 사태를 선동하는 글을 SNS에 올렸대요. 경찰서장이란 양반이. 그래서 경찰서장직에서 결국 물러났다고 합니다. 근데 트럼프 지지층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특히 폭력을 진압해야 될 경찰서장, 경찰서장은 이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될 텐데도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발언을 대놓고 하고 거기다 폭력까지 조장하고,
정말 장난이 아니죠. 아무튼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이명박근혜가 싸질러 놓은 거 아직도 치우느라고 고생하고 계신 문재인 대통령처럼 바이든도요 4년 내내 트럼프가 싸질러 놓은 거 치우느라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부통령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퇴소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게다가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요. 개표 초기에 트럼프가 앞서가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렸어요. 특히 국내 언론들 외신도 마찬가지지만 뭐냐면 결국 트럼프가 당선될 줄 알았다. 개표 초기 때 트럼프가 앞서갔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이런 얘기까지 쏟아냅니다. 여론조사 결과 이번에도 또 틀렸어. 여론조사 믿을 게 못 돼.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유지되는 것도 이 여론조사 잘못했기 때문이다라는 뉘앙스를 또 풍기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사인 트럼프, 사인은 요즘 활동 안 하는데 사이 트럼프가 있나? 사이 트럼프가 역시나 많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이코가 아니고요. 사이코 트럼프. 그럴 수도 있겠군요. 게다가 바이든에 대한 말도 안 되는 험담, 슬리피조 맨날 조는 것 같다. 눈 자체가 약간 처져가지고 졸리게 보이는 건데 맨날 존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어요. 80이 다 된 양반이 그럼 눈이 처지지 올라가나? 그러니까 같이 눈 처진 저로서는 이거 진짜 듣기 싫은 얘기거든요. 저도 예전에 눈 처졌다고 친구들이 엄청나게 놀렸어요. 너 맨날 졸고 있다. 저는 안 졸고 있는데. 마시멜로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마시멜로라고 놀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요? 기분 되게 나빴거든요. 아무튼 바이든도 지금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이든은 카리스마가 없어. 맨날 조는 사람이 무슨 카리스마가 있어. 트럼프처럼 이렇게 센 얘기도 해야 되는데 결국 바이든은 대통령감이 못 된다. 이런 얘기를 TV나 대선 이 방송에 나와서 했던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요? 이 이름을 제가 검명까지는 안 하겠지만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외신 CNN이나 폭스 TV나 이런 데 보더라도 이런 얘기를 했던 분들이 초반엔 많았었습니다. TV 조선 이런 데는 계속 이런 사람들만 나왔겠네요. 그렇겠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뉴스에는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트럼프 당선 당연한 것처럼 초반에는 이제 트럼프가 이기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트럼프 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더 힘들어질걸? 이렇게 단정까지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 양반 지금 뭔 얘기를 할지 제가 참 궁금합니다. 아무튼요, 이 양반의 주장 그거예요. 그동안 우리나라 압박해왔던 방위비 분담금, 이게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재선이 되면 당연히 더 올릴 텐데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요. 게다가 무역에서도 미국의 압력 더 심해질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과는 더 각을 세우면서 김정은과 친구 이게 아니라 더 각을 세우면서 더 나빠질 텐데 우리나라는 외교는 물건이거니와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질 것이다. 구술하더라고요. 그 양반이. 그런데 바이든이 역전하니까 그 많은 언론들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달라지는 거 좋아요. 그런데 더 황당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진짜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또 이 양반이 말을 달리해. 어떻게? 트럼프가 나왔는데 바이든은 더 어렵네? 뭐 하자는 얘기인 거예요. 네? 이거 친일파 같은 놈들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때마다 말이 바뀌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한두 명의 이 분석가뿐만 아니라 언론들도 비슷한 분석을 많이 하는데 이 바이든이 더 어렵다. 우리나라한테 더 어렵다는 주장 중에 두 가지만 제가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두 가지만 좀 짚고 팩트 체크를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 조선일보 같은 이런 데에서는 또 철진한 인맥 타령을 해요. 네.
뭐 어떤 얘기냐? 바이든 인맥을 살펴보니 정치권에서는 반기문 이 전 유엔 사무총장 그리고 박진 조영태 근데 다 국민의힘인지 아무튼 여기 의원들이 꼽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권에서는 꼽을 수 있을 사람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박지원 원장도 따지고 보면 여권이라고 보기에도 좀 힘든 분이죠. 네. 따라서 이렇게 주장한 이유가 뭐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은 이런 여권은 바이든 인맥이 하나도 없는데 니네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타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이 당선될지도 모르는데 지금까지 인맥도 쌓지 않고 도대체 뭘 했니? 이렇게 능력이 없다 또 이거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니 이렇게 주장하는 조선일보는 바이든과 인맥이 있는지 진짜 제가 궁금해요. 또 한 가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이든은 친일 인사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어이? 그러면서 일본과 무역 전쟁 중인 우리한테 불리할 게 뻔한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위안부 문제에서도 바이든은 일본 편을 들 것이다. 그런데 니네 뭘 믿고 무역 보복을 했느냐 작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왜 정부에서 그냥 놔뒀느냐 이렇게 황당한 지적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팩트체크를 지금부터 해보겠는데 일단 인맥 부분 어떨까요? 근데 뭐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야권의 인맥은 개인맥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박 네. PD가 정확히 보셨어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느끼잖아요. 이런 이익이나 돈과 관련된 개인맥 이거는 언제 끊길지 모르고 하지만 인품 그렇죠? 이 인품과 관련된 인맥은 오래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박 PD가 정확히 보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면요. 바이든 이따가도 잠시 살펴보겠지만 36년 동안이나 상원의원을 하고요. 부통령을 8년이나 지냈던 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가장 중요했던 부통령 기간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이명박근혜 시절이었어요. 아하. 따라서 현재 야권 인사들과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요건 사실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때 접촉을 중요하게 바이든이 생각을 할까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얼굴을 한번 보고 그냥 몇 마디 이야기 나눴는데 이 인맥을 바이든이 소중하게 생각할 리가 만무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쟤들 아마추어 아니야? 어떻게 저런 애들이 됐지?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게다가 언론들의 표현, 언론들은 현재 야권이 바이든 인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언론들은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야권에서는 박진 의원이 2008년 한미 의원 외교 협의회 단장으로 미국을 방문해 당시 상원 외교위원장이었던 바이든 당선자와 1시간가량 독대한 바 있어 바이든 인맥으로 꼽힌다. 1시간 독대게 했다고 바이든 인맥이래. 아이고 지랄도 상종가네. 그리고 이거 독대도 아니잖아요. 그 통역하는 사람들 붙였을 거 아니야. 뭐 통역은 따로 있었겠지만 영어로 해야 그게 독대지. 그러니까요. 아니 게다가 설사 이게 인맥이라고 쳐주더라도 그게 좋은 인맥이었는지 나쁜 인맥이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박 PD처럼 쟤네 아마추어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특히나 저는 이게 더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인맥 우리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게 부정적이고 구시대적인 그런 생각 먼저 들지 않나요? 그쵸. 아니 이런 구시대적인 인맥을 거론한 것은 이 바이든이 그동안에 어떤 삶을 겪어왔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바이든이 정치를 한 게 48년이 넘거든요. 네. 이 정치 인생 내내 어느 한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요. 이 분은요 화합과 협력, 실용주의를 가치로 삼아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종차별 철폐, 그리고 인권 강화, 그리고 여권 신장, 민주당 여권 말고요. 네. 여성들의 권리 신장, 이거에 앞장서온 그런 분이거든요. 이걸 모르고 1시간 독대했다고 인맥?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따지면 하지원도 나랑 1시간 넘게 독대했는데. 그러면 예. 박 PD는 하지원 인맥이에요. 하지원 사랑합니다. 사랑하긴 하지만 인맥인지는 우리가 모르잖아. 인맥이라고 하면 우리가 당장 전화해서 나 오늘 방송에 출연자가 필요한데 출연해 주세요 했었을 때 바로 달려올 수 있는 게 인맥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건 안 되잖아. 누구 이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박진이 바이든한테 전화해서 당신 나랑 1시간 동안 독대했는데 한국에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얘기한다고 바이든이 바로 들어줄까요?
택도 없죠.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 바이든의 이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분이 진짜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셨던 분이거든요. 뭐냐면 가족의 아픔, 그리고 이 대통령에 3번을 도전하셨거든요. 3수 만에 당선된 의지의 인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네. 실제로 바이든은요, 1942년 11월 20일에 펜실베니아주의 아주 작은 마을 스크랜턴이란 이런 마을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3녀 1남 중 장남이었대요. 근데 이 집안이 아일랜드계 혈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독실한 가톨릭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이든이 태어날 때,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동부 해안에서 이 당시 요트를 즐길 정도로 아주 부유했던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벌어졌어요. 이 아버지가 선박 부품 제조회사에 다녔었는데 직장을 한순간에 잃었다고 합니다. 직장 아버지가 잃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순식간에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은요, 어린 시절에 부모가 부양하기가 힘들어서 외갓집에 잠시 맡겨졌던 이런 아픔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이든은요, 이 넉넉지 못한 환경에서 야망은 누구보다 컸다고 해요. 실제로 7살 때 이 일기장에 이런 이야기를 썼다고 합니다. 예. 내 장래희망은 대통령이 되는 거. 7살 때는 다 이렇게 쓰지 않나요? 다 쓰나요? 예. 저는 한 번도 이거 써본 적이 없는데 박 PD도 대통령이 되는 거였나요? 이때는 다 그렇죠. 예. 대통령, 과학자. 저는 과학자는 썼던 예. 것 같아요. 팟캐스트는 써본 적이 없는데 팟캐스트가 됐군요. 네. 아무튼요, 이 바이든은 7살 때부터 대통령을 꿈꿨고요. 20살 때는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사람들 앞에서 했다고 합니다. 나는 30살에 상원의원이 되고 나중에는 대통령도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 어땠을까요? 응, 됐어. 그렇죠. 엄청나게 너무나 허무맹랑한 꿈을 꾸네, 허풍이었네, 이렇게 무시를 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바이든은 안타깝게도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2번 결혼했대요. 이게 왜 안타깝게도라고 표현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아내와는 진짜 이게 영화를 찍어도 될 것 같아요. 아내분 성함이 니일리아란 분인데요. 21살 때 친구들과 카리브해에 있는 바하마로 여행을 떠났다가 해변에서 딱 마주쳤다는 거예요. 헌팅을 했군요. 예. 그런데 문제는요, 바이든이 이 당시도 생활 형편이 좋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놀러를 갔지만 비싼 방값을 낼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니일리아를 보고 너무나 반해서 이 분을 꼬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인근 고급 호텔에 가가지고 뭘 하나 가지고 옵니다. 뭘 가지고 오는 줄 아세요? 타올, 호텔 이름 써진 타올 가지고 와서 그 호텔 손님인 척, 나 부자인 척하고 접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접근한 다음에 이 니일리아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 요 얘기. 난 30살이 되면 상원의원을 할 거고 나중엔 대통령도 하고 싶어요. 당신 퍼스트 레이디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정작 이렇게 꼬셨는데 데이트할 때 밥값 낼 돈이 없었다는 거야. 아이고. 돈이 이제 주머니가 텅 비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근데 이렇게 패기 있게 나오는 이 남자에 대해서 니일리아는 좀 반했나 봐. $20를 니일리아가 몰래 건네줬다고 합니다. 이 돈으로 밥값 내라고. 결국 결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혼을 했습니다. 1966년에 결혼을 해가지고요. 그러면 이거 사기 결혼이네. 타올은 호텔 타올을 했지만 이 돈 없는 건 얘기한 거 아닙니까? 돈 받아서 했으니까 가난한 청년이었다는 것을 니일리아도 알았겠죠. 하지만 패기가 넘치고 또 젊은 시절에 보니까 그래도 멋진 청년이었어요. 머리는 좀 숱이 없었지만 패기가 넘쳐야 되는데 패기가 넘쳤군요. 그래도 또 훌륭하신 분들은 패기보다 패기를 또 높게 치니까 제 와이프도 그랬거든요. 제 패기를 보고 결혼을 해줬거든요. 둘 다 높지 않았습니까? 패기는 안 높았어요. 패기가 안 높았고 패기가 넘쳤습니다. 둘은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서 자녀도 3명이나 낳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은요, 1970년에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지역회의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하고 진짜 자신이 얘기해왔던, 허풍처럼 얘기해왔던 30살 때 썼을 때
진짜 상원의원이 됐어요. 1972년에 델라웨어 주에서 3선 현역 의원을 꺾고 당시로서는 최연소 미국 상원의원이 됐던 거죠. 이야. 자기 약속을 지켰던 겁니다. 허풍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영화 같은 스토리가 또 전개됩니다. 비극 같은 스토리. 첫 번째 비극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상원의원 이 선거에서 승리하고 한 달 뒤에 아내 닐리아가 새 자녀를 데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오다가 아이고 안타깝게도 트럭에 치였다고 합니다. 네. 이 사고로 이 아내, 이 멋진 닐리아가 돌아가시고요. 이 13개월밖에 안 됐던 이 자녀 나오미도 죽고요. 그리고 두 아들도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바이든은 어떻게 됐느냐? 2012년 연설에서 이를 회상하면서 자살을 죄악시하는 가톨릭 신자였지만 나는 자살자를 이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토로도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또 트럼프가 너 가톨릭 신자라면서 자살자를 이해한다고? 이렇게 또 비난하기도 했었어요. 이 남의 슬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트럼프. 네. 아무튼요. 이때 자기 와이프와 딸까지 숨졌으니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상원의원직 최연소로 당선됐지만 자기는 싫다 포기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그렇게 하는 건 아내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당신이 상원의원으로서 역할을 잘하는 게 아내를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만류하면서 결국은 상원의원직을 수락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상원의원 선서를 어디서 했는 줄 아세요? 두 아들이 이 중태에 빠져 있은 그 병실 앞에서 의원 선서를 하면서 워싱턴 중앙 정계에 입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이 바이든이 얼마나 이 진짜 영화 같은 일을 했었느냐? 두 아들이 아프지 않았습니까? 두 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수도 워싱턴에 집을 구하지 않고요. 델라웨어 주에 있는 웰밍턴에 있는 자택까지 매일 왕복 4시간 거리의 출퇴근 이거를 빼놓지 않고 했다고 합니다. 대전 서울 거리를 계속 왔다 갔다 한 거군요. 그러니까요. 이 아들들 계속 돌봐야 되기 네. 때문에 매일같이 출퇴근하면서 또 아들까지 아들 둘을 또 아픈 아들까지 보살피는 게 가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남동생이 소개를 해줬대요. 다시 재혼하시라. 네? 이 아내가 사별했으니 재혼하셔도 된다. 그래서 1975년에 남동생이 소개해준 현재 아내 지를 만났고 2년 뒤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새 아내와는 1981년에 딸을 낳았다고 해요. 그래서 새 가정을 이룬 바이든은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미국 의회에서 실력과 수완을 발휘하면서 6선 의원으로 승승장구했다고 하고요. 당내에서도 중도 성향 요거를 바탕으로 초당적인 협력, 상생을 최우선 원칙으로 여겨가지고 역할을 잘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8년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보수의 거두 존 맥케인 상원의원. 네. 이 상원의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 의원과 이 당은 다르지만 생각은 다르지만 동고동락하면서 오랜 우정을 나눴던 것으로 유명하다고 해요. 동거를 했군요. 동거는 안 했죠. 예. 동거는 이제 새로 결혼한 네. 새 부인이랑 동거를 하고요. 예. 그런데 이게 아주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요번에 공화당 텃밭이었던 애리조나주에서 바이든이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애리조나주는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나라 이 DK 지역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냥 깃발만 꽂아도 이 보수 쪽 공화당에서 승리하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이 여기서 승리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 맥케인 부인이 엄청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존 맥케인과 이 바이든의 우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은 다르지만 맥케인 부인은요 이번 대선에서 일찌감치 바이든을 찍어주세요. 애리조나 주 주민들을 이렇게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애리조나 주에서 바이든이 승리하면서 이번 대선까지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의회에서 외교위원장, 법사위원장 이런 요직을 다 역임했고 특히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8년간 부통령을 지낸 걸로 유명하죠. 그런데 그 전에 바이든은요 이런 아픔도 있었대요. 40대 대통령을 꿈꾸면서 첫 출사표를 냈던 1988년 이때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 당시 연설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좀 아팠나 봐요. 뇌 동맥류
요게 많이 아파가지고요. 당내 경선 도중에 자신 사퇴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대선 도전도 있었는데 이때는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08년. 이때는요.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 이 양강 후보에 밀려가지고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중도 사퇴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초 2016년 대선에서도 도전하려고 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때도 또 엄청난 비극이 찾아옵니다. 뭐냐면요. 델러웨어주 법무장관 출신이자 바이든의 정치적 후계자 이렇게 인정받았던 장남이었던 그때 이 첫 번째 아내와 네. 같이 교통사고를 벌였던 그 장남 보가요. 뇌종양으로 숨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픔 때문에 이 바이든은요. 출마 선언을 하기도 전에 그냥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딴 바이든의 비극 오히려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는 공감 능력, 아픔을 아는 이 비극에 대한 아픔을 아는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됐다는 평도 받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가족사, 이 비극 같은 가족사를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이런 가족사를 가진 이런 분이 겨우 1시간 이야기 나눈 인맥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보나마나 뻔하지. 뭐 박진이 뭐 거창한 얘기를 했겠어요. 그냥 How are you? 오늘 날씨 어때요? 이걸로 한 30분 지나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 가족사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점 때문에 두 번째 팩트체크. 바이든이 친일 인사라는 주장도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PD님, 자동차 보험 바꿀 때 됐다고 하셨죠? 네, 매년 번거로워 죽겠어요. 이 자동차 보험을 할 때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혹시 매번 가격을 알아보고 계약하세요? 그래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요. 연락 가장 먼저 오는데 그냥 계약해버리거든요. 가입한 보험이 나에게 적합한지 무료로 체크해주는 곳이 있어요. 차 보험은 물론이고 실손의료보험, 태아보험까지 말이죠. 그 많은 걸 알려주는데 공짜라고요? 속고만 사셨나? 마이 보험 체크. 보험 영업하는 고교 동창보다 더 솔직하다고 소문이 났어요. 생애 주기를 점검하면서 재무 관리도 해주고요. 보험사에 보상 청구하는 것도 잘 챙겨줍니다. 그러면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치면 바로 나오겠군요. 그럼요. 카톡으로 바로 친구를 추가해서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 주세요. 요즘 밖에 나가기 좀 그렇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정말 많아졌어요. 맞아요. 우리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인터넷이 너무 느려서 답답해요. 기가 인터넷 쓰는데도 그런데요. 공유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거 쓰시는데요? 통신사에서 공짜로 준 거 쓰는데요. 오래돼서 그런지 속도도 느리고 멀리 가면 안 터지는 데가 많아요. 이번 기회에 림피스 벨로브로 한번 바꿔보세요. 엄청 빠르고 기능도 많아요. 이야, 대박이네. 빨리 사러 가야겠네. 바이든이 친일 인사라는 주장도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요. 바이든은요. 대아시아 외교에서 미일 동맹을 중시한 거 이거는 사실입니다. 친일 인사라는 사람들이 요거를 많이 강조를 해요. 하지만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부상하는 중국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내건 아시아 중시 외교 요 기조에 맞춰서 한미일 공조 미일 공조뿐만 아니라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데 바이든이 많은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조의 악재였던 한일 관계 요게 나빠지면 안 되니까 이 균열을 봉합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던 거 요거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통령 시절 후반기 2016년에 미국 시사지 애틀랜틱과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바이든은요. 한일 관계를 봉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재미나게 수야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바이든은요, 당시 자신이 아베 총리로부터 한일 관계에 관련된 도움을 부탁받은 뒤에 박근혜 우리나라 당시 대통령과 통화해서 모종의 요청을 했던 일을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합의를 만드는 협상을 하지 않지만 두 사람, 그러니까 박근혜와 아베는 개인적 관계를 맺고 있고 그들이 나를 신뢰했기 때문에 결국은 교섭 담당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부 관계를 복원시키는 이혼 상담사와 같았습니다. 이런 말을 했대요. 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는 한일 관계가
나빴습니까? 아, 좋지 않나요? 박근혜와 아베의 관계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부부 관계에 가까울 정도로 좋았는데 네. 우리 국민들의 관계가 안 좋았거든요. 뭐냐면요, 이 아베가 총리에 오른 다음에 얘가 뭘 했느냐? 야스쿠니 신사 아시죠? 네. 태평양 A급 전범들 여기를 그냥 지가 총리 자격으로 가서 참배를 했었거든요. 이러니 박근혜는 이거에 대해서 별 얘기를 안 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난리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박근혜와 그 떨거지들은 이런 행동을 굉장히 칭송했을 것 같은데. 아, 대놓고 칭송 못했지만 뭐라고 안 했겠죠.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이든은요, 아베가 여기 참배할 정황이 보이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 야스쿠니에 참배하는 거 이거 말이 안 돼. 참배하지 마세요. 이런 촉구하는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도 아베가 야스쿠니를 참배하자 바이든은 뭔 얘기를 했느냐? 오바마 행정부 안에서 대일 비판에 선봉에 섰습니다. 뭐냐면요, 아베 야스쿠니 참배 관련해서 미 국무부의 성명 초안에 이건 실망스럽다, 이런 문구를 바이든이 주장을 해가지고 넣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 실망이란 표현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백악관 내 조정 과정에서 바이든 부통령이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반드시 넣어야 되겠다 해서 실망의 표현이 들어갔고 그것을 주도한 것으로 바이든이 알려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좀 약해요. 실망보다는 배신 이런 단어를 써야지.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또 중국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을 완전히 이 배신자 취급을 하기는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일본에 대한 견제구를 끊임없이 바이든이 날렸다는 겁니다. 이 보수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본 편만 든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네. 게다가 일본 편만 든 게 결코 아니라는 게 여기서도 증명이 돼요. 바이든은요, 일본의 핵무장 이 아베가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핵무장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특히 2016년 바이든은요,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미 대선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원 연설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요, 도널드 트럼프가 요 당시에 이 일본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바이든은 뭐라고 했느냐? 일본은 우리가 만든 헌법, 이게 일본의 평화헌법이거든요. 이거에 따라 핵 보유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트럼프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했어요. 트럼프는 당연히 이해를 못하죠. 입금만 되면 해도 돼, 이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요. 거기다 바이든이 결코 친일 인사가 아니라는 점, 더 중요한 팩트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요, 바이든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꼽는 사람 누구인지 혹시 아시나요? 전 압니다. 예. 며칠 전에 사진을 봤습니다. 그렇죠.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이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인연, 이게 생각보다 너무나 깊어요. 뭐냐면요, 두 사람은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80년대 초에 이 쫓겨나가지고 망명생활을 하지 네.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이 박정희 때문에. 네. 아무튼 이때 바이든이 김대중 대통령과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1972년 아까 얘기했잖아요, 최연소 미국 상원의원이 된 사람이 바이든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러 차례 대통령에 도전을 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뭔가가 맞았다는 거야. 미래에는 두 사람 다 대통령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이런 꿈을 꿨다는 거죠. 특히나 바이든도 대선 3수생 아닙니까?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사수까지 하셨죠. 예. 한 번 더 하셨죠. 이 끝에 대통령에 오른 김대중 전 대통령을 롤모델로 삼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대통령이 된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두 사람의 우정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 아까 박 PD가 봤다는 그 장면, 그게 아주 유명하죠. 2001년에 청와대에서 미 상원 외교위원장이었던 바이든 당선자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오찬을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넥타이를 바꿔맵니다. 왜 바꿔맸을까? 김대중 전 대통령 넥타이 바이든이 나 길을 받고 싶다고, 대통령 넥타이 저한테 주시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 넥타이는요, 수프 얼룩이 묻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넥타이로 갖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바이든 당선자는 뭐라고 했느냐? 지금 메고
있는 그 넥타이, 얼룩은 있지만 그 넥타이를 저한테 주셔야 제가 대통령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운을 받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이왕이면 빤스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몰래 빤스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까지는 안 나왔지만. 아무튼요, 당시 김대중 대통령에게 넥타이를 얻어서 바꿔맨 그 일화, 이것은요, 미국 내에서는 뭘로 불리고 있는 줄 아세요? 이 친한파, 지한파 정치인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정치인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고요. 이 덕분에 대통령까지 인도해준 해군의 사건으로 요 바꿔맨 일화가 기억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도 있죠. 바이든은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의 열렬한 지지자로도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바이든은 편지도 여러 차례 김대중 대통령과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젠가요? 청와대에서도 이걸 공개를 했었었죠.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이든이요, 김대중 전 대통령한테 이런 얘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때 필요할 때면 언제든 시간을 여하를 막론하고 언제든 알려주십시오. 제가 힘이 닿는 한 끝까지 돕겠습니다. 이런 애정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바이든은요, 이 손녀와 함께 판무점도 방문할 정도로 한반도 평화에도 매우 관심이 크다고 합니다. 아유, 손녀가 또 BTS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이런데도 바이든이 친일 인사? 이건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인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여권 인맥이 더 강하다 이런 얘기가 더 합리적이고요. 게다가 바이든이 다시 존경받는 미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이게 뭔 얘기겠습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야수군이 참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고 위안부를 부정하는 일본과 친할 리가 있겠습니까? 존경받는 미국을 만들겠다는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친일이 아니라 지일이죠, 지일. 그렇죠. 일본을 굉장히 잘 아는, 마치 국화와 칼인가요? 그 저자처럼 일본을 너무 빠삭하게 아는 거죠. 그렇죠. 언제든 배신할지도 모른다. 이 사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든은 한국에 더 기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게 있겠죠. 또 많은 언론들, 또 보수 유튜버들은 바이든이 되면 경제는 나빠질 것이다, 뭐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뭐 트럼프가 돼도 나빠질 것이라고 하더니 바이든이 돼도 나빠질 것이래요. 왜? 인맥도 없는데 뭐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바이든이 되던 트럼프가 되던 우리에게 달려있다. 경제 문제는 우리가 잘 대응한다면 나빠지는 것보다 좋아지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인데, 특히 트럼프보다는 바이든 됐었을 때 좋아지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런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얘네는 뭐든지 항상 인맥을 따지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관공 영업도 다 지금 인맥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얘네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점점 더 외면하고 신문은 병아리들이나 보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아파트 질 때도 뭐 구청에 인맥 없니? 이러면서 인맥 따지고. 그러니까 부실공사하고. 그렇죠. 아무튼요, 일단 바이든 시대에 우리 경제에 주목할 것은요, 미국 경제 기조가 트럼프 때와는 많이 바뀌겠죠. 특히 가장 큰 변화의 가능성은 다자주의 회복입니다. 뭐냐면요, 트럼프식의 일방적인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 이것보다는요, WTO 중심의 국제무역 질서가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WTO 사무총장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뭐 최종 후보까지 우리나라 분이 올라갔는데, WTO에서 우리 입김이 강해진 거는 누가 봐도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다자주의 회복은 우리한테 나쁠 일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게다가 더 큰 게 있습니다. 이런 기조 아래 대규모 정부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 이게 예고된 상태라고 합니다. 실제로 바이든은 TV 토론에서 이렇게 강조한 바가 있어요. 뭐냐면요, 재생에너지, 뭐겠습니까? 태양광, 풍력, 이 부분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임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환경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바이든 공약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친환경 기반 시설에만 4년간 2조 달러 엄청난 돈을 투입하고요. 교육, 건강 분야까지 합치면 앞으로 10년 동안 5조 3천억 달러를 더 쓸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다고 합니다. 네. 뭐겠습니까? 수출 위주의 우리 경제에는 큰 호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겠죠. 아까
브리핑 시간에 알아봤던 LG화학 같은 배터리 이것도 엄청나게 팔릴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도 가능하고요. 특히 바이든이 내세운 파리 기후협약 요거 다시 재가입하는 거 그리고 탄소 배출 감축 정책에 따라 세계 1위인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 이게 또 한번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바이든 훈풍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써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내년에만 따져봐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바이든이 당선된 덕분에 최대 0.3%포인트 상승, 수출 증가율은 최대 2.2%포인트 상승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무료 비타민 잘 드시고 계시죠? 좋은 걸 저만 먹을 수가 없어서 친척분에게 선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무료 비타민이 워낙 뛰어나니까. 제품도 제품이지만 무료 반품 제도에 놀랬어요. 혹시 왕복 배송료가 무료인가요? 맞아요. 다른 제품으로 교환했는데도 무료더라고요. 단순 변심, 배송 지연, 선물로 받은 분이 섭취를 원치 않을 경우도 반송비가 무료입니다. 역시 브리오 비타민 제품도 그렇고 고객 정책까지 클래스가 다르군요. 10만 원 이상 구매 시 브리오 치약을 증정합니다. 위험 요소도 있긴 하죠. 있긴 합니다. 대표적인 게 미중 무역 갈등이 여전히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바이든은 동맹의 역할을 중시하는 만큼 미중 사이에 우리 누구 편이야 다시 선택의 강요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중립을 잘 지킨다면 오히려 더 우리한테는 기회, 러브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요 얘기 지난번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누가 돼도 또 생기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언론들은 이게 우리나라의 위협 요소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 법인세 등 세금이 올라가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 따져보세요. 세금 올라가는 거 이것은요. 기업과 부유층에만 해당되는 얘기 아닙니까? 네. 코로나로 가뜩이나 힘들어진 서민층에게는 다행일 수 있습니다. 왜? 세금을 올려서 뭐에다 쓰겠습니까? 복지에 쓰죠. 그렇죠. 4대강 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요. 부통령 카멜라 해리스 이분의 이야기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이 해리스는요. 대선 토론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는 부자들의 삶이 얼마나 나아지는지를 경제 성과의 지표로 삼아왔습니다. 그래서 상위 1% 그리고 거대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세금 정책, 감세 정책이죠. 이런 거를 써왔죠. 결과적으로 2조 달러의 적자를 미국인들에게 트럼프가 안겨버렸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자기가 부통령이 되면 입성하자마자 첫날 뭘 할까? 트럼프가 했던 법인세 감면부터 되돌릴 것입니다. 감세 정책은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벌어들인 세수로 뭘 할 것이냐? 미국 서민들을 위해 투자할 것입니다. 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덕분에 문재인 대통령도 바이든과 해리스에게 8일날 이런 축전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두 분과 함께 열어나갈 양국 관계 미래 발전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 같이 갑시다. 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같이 갑시다를 또 이걸 뭐 투게더 뭐 이런 얘기로 영어로 번역한 게 아니라 한글로 그냥 같이 갑시다를 썼더라고요. 그 얘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이런 정책의 변화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대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정책과 바이든의 정책은 어찌 보면 비슷하거든요. 맥이 다 있다는 거예요. 더욱 적극적인 서민 정책이 기대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책 더 이상 보수 언론들에서 야 미국도 저렇게 하는데 딴지를 좀 제발 그만 걸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웃긴 게 보수 언론들은 친일파잖아. 그럼 바이든이 친일이면 바이든을 좋아해야 되잖아.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걔네들은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우리 경제가 망해야 자기들이 다시 집권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깽판을 치는 것 같아요. 이때 또 알 수가 있잖아요. 보수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동료들도 얼마든지 배신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요. 좀 합리적인 보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서도 얘기했지만요. 바이든의 당선이 이 살아있는 지구,
가이아 이론이라고 하죠. 네. 가이아의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 이 트럼프 4년 동안 이 지구가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이 황당한 개발 정책 때문에 멍이 들 대로 멍이 든 지구가 나 이러면 자 죽겠구나. 이래서 스스로 살기 위해서 바이든을 밀어준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죠. 아, 이상기후가 계속되니까? 그렇죠. 바이든이 취임 즉시 트럼프가 탈퇴했던 파리 기후 협약에 재가입하겠다고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태풍, 기상, 이변, 전 지구적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지구 가이아가 바이든을 통해서 이거를 실현시키고 싶어서 바이든을 밀어준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죠. 실제로 미국은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친환경 정책 10년 동안 무려 4조 달러 투입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풍력 발전 생산도 확대하고 전기 자동차 인프라도 대폭 늘리고요. 그리고 화석연료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금 이거 트럼프가 많이 높여놨는데 이거 폐지하는 정책 이게 주요 골자죠. 게다가 화석연료 절감할 수 있는 철도 인프라 도로보단 철도를 많이 깔고요. 그리고 탄소 배출 제로 건물도 만들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경불진의 호프 심정원 대표님도 초빙을 조만간 하시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이런 변화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경제지나 보수지들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힘들어졌다 난리를 치지만 그리고 끝까지 우리 경제를 흔들기 위해서 깽판을 치겠지만요. 제발 이제는 좀 정신을 차려달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집권하기 위해서 지구를 망치는 일 이제 우리 기업들 보수 언론들도 좀 멈춰야 하지 않을까요? 석탄 발전도 좀 그만하고 원전도 빨리 폐기하고 친환경으로 좀 나아가는 길에 보수 쪽에서도 좀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죠. 안 그러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 바이든의 당선은 필연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진짜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네. 내상이 깊은 지구 가이아가 마지막 저는 기회를 준 게 아닐까 바이든 당선이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으니까 진짜 잘해야 되겠죠. 바이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잘해야 되고 전 세계가 진짜 이번에는 기상이변 전 지구적인 환경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코로나 위기에서도 벗어나기 위해서 진짜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깽판을 치려는 보수 유튜버들이나 언론들 지금이라도 좀 개과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이라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좀 변신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야 될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뭐 트럼프처럼 혐오를 주장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것으로만으로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계속 생각하다가는요. 우리 국민들로부터 어떤 얘기를 듣겠습니까? You are fire. 이런 얘기 반드시 들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좀 정신 차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구글에서도 오늘 방송을 들어야 될 텐데. 구글요? 예, 이런 방송을 대놓고 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 바로바로 없애버리는 그렇죠. 예, 그런 정책을 만들면 될 텐데 잘 안 하더라고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2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